자, 이제 국민혁명당 주요 인사를 소개합니다. 첫째, 김학성 교수님, 당 고문이신데요. 어디 계십니까? 예,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전 헌법학회회장 여기 맞섰는데, 자, 박수로 안녕하겠습니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지금 간단한 인사만 드려야 되는데 오늘 전광훈 목사님께서 제주 4.3 사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주문을 하셔서 제가 4.3 사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우리가 4.3 사태에 대해서 막연하게 아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주 4.3 사태는 1948년 우리가 8월 15일 날 건국이 됐는데 건국되는 그 해 4월 3일 날 발생한 남로당 폭도들의 반란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됐죠. 48년도에 우리가 건국이 됐는데 조금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45년부터 48년 사이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좀 무지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맞는 말씀인데요. 그 당시 많은 국민들 70%에서 80%의 국민들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원했습니다. 그건 명백한 사실이죠. 목사님께서 무지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좀 보완 설명을 드리면 그 당시에는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공산주의가 뭔지를 몰랐습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의 모토는 뭔가면 노동자, 농민의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 그것이 그들의 모토입니다. 그 당시 대한민국 70% 이상이 소작농으로 지냈습니다. 자신의 땅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땅을 갖지 못한 농민들을 상대로 해서 농민의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 또는 노동자의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상당히 좋은 이념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참고로 해두실 것은요. 전 세계 역사를 보면요. 20세기 초반이니까 1900년부터 1950년 그 사이죠. 그 사이는요. 정치학적으로나 헌법학적으로 공산주의 시대라고 불렀습니다. 공산주의 시대. 전 세계를. 왜 그런가 하면 1917년이 러시아가 소련으로 처음으로 공산혁명에 의해서 이 지구상에 공산주의 국가가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바로 1917년입니다. 우리나라가 1919년에 임시정부가 만들어졌는데 임시정부의 상당 부분 요인들이 공산주의 사고를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17년에 공산주의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19년에도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동북아 전체는요. 공산주의 색깔로 다 물들어갔습니다. 소련이 붉었죠. 몽골이 붉은 색깔이죠. 중국이 붉었죠. 북한까지도 붉은 색깔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자유민주주의의 이념과 가치를 알고 계신 이승만 대통령이 계셨기 때문에 그분에 의해서 대한민국 남한의 작은 땅덩어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전광훈 목사님들 강조하시지만 이승만 대통령을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전제를 가지고 보시면요. 1945년 8월 15일 해방됐죠. 48년 건국될 때까지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뭣도 모르고 지지를 많이 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48년 8월 15일 건국을 하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한가 하면 헌법이 필요했습니다. 48년 7월 17일 헌법이 만들어졌는데 헌법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국회의원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3년 해방정국은요. 대한민국은 권력 공백 상태였단 말이죠. 따라서 48년 5월 10일 총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을 만들어냅니다. 그때 국회의원을 뭐라 그랬냐면요. 재헌의원이라고 그랬습니다. 헌법을 만들기 위한 국회의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헌의원은요. 임기가 2년이었습니다. 건국헌법의 모든 국회의원은 임기가 4년이었었는데 48년 5월 10일 총선구에서 만들어진 재헌의원은 헌법을 만들기 위한 존재였기 때문에 임기 2년으로 제한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헌법을 만들기 위해서 5월 10일 날 총선거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사태를 보고서 북한은 이 사태를 막지 않으면 안 됐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이미 인민위원회에 의해서 북한 정부가 만들어져 있었는데 북한식의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는 남한의 정상적인 합법적인 정부가
들어오게 되면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남한에서 합법 정부가 만들어진 것을 결코 좌시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10일 날 이루어질 총선거를 북한은 격렬하게 저지를 했던 것입니다. 그중에 첫 번째 대상이 뭐냐? 제주도에서 남노당이 명령을 내려서 지시를 내려서 제주도에 총선거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폭동을 일으키도록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48년 4월 3일 날 이루어진 제주 4.3 사태가 되는 것입니다. 북한의 명령을 받은 남노당 무력 분들이 새벽에 일거에 제주도 내에 있는 24개의 경찰관서를 중에서 12개를 공격합니다. 공격하면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재원 의원이 200명입니다. 200명인데 198명만 뽑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두 사람은 제주도에서 3개의 선거구에서 2명을 뽑지 못했기 때문에 재원 의원은 숫자가 198명으로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제주 4.3 사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권은요, 이 제주 4.3 사태에 대해서 작년에 이 문 대통령은 추모사에 참석을 합니다. 하면서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먼저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제주는 처참한 죽음을 맞이했다. 이 말은요, 대한민국 전복 세력에 대해서 이보다 더한 찬사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크게 반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에는요,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경찰청장과 국방부 장관을 대동해서 4.3 추모사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당시 남노당 세력에 대해서 진압한 대한민국의 군경을 국가 폭력자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대통령의 발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체성이란 말과 정통성이란 말을 잠깐 구별을 시켜드리겠는데요. 정체성이란 말은 뭔가 하면 네가 누구냐, 이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란 말은 대한민국이 누구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거든요.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은 모든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그걸 지향하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문재인 대통령은 4.3 추모사에서 작년과 금년에 이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발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 66조 2항을 보면 대한민국 대통령의 헌법상 책무가 규정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국가의 계속성을 지킬 의무가 있다, 이렇게 헌법은 말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계속성이란 말은 국가의 정체성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자유민주주의를 더욱더 공고히 하고 우리 국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일 터인데, 대한민국을 전복하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노력했던 남노당 반란 세력에 대해서 그것을 진압한 군경을 국가 폭력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문 대통령의 사상을 근본적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저히 헌법학자로서 박수를 하시려면 정확히 하십시오. 제가 그 헌법학자로서 보니까 도저히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4월 말인가 5월 달에 조선일보에 그 문 대통령의 제주 4.3 추모사는 헌법 위반이다 라는 글을 썼는데, 그걸 낼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전 목사님께 부탁을 드리니까 전 목사님께서 조선일보에 크게 의견 광고를 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문 대통령의 제주 4.3 추모사는 헌법 위반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인데, 그 이후로 저에게도 전화를 도청하는 일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조그만 유명인사가 됐던 것입니다. 제가 아까 정체성을 말씀드렸죠. 여러분, 정통성은 뭔가면 대한민국은 어디로부터 왔느냐의 문제입니다. 어디로부터 왔느냐. 대한민국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3.1운동과 상해 임시정부의 각종의 독립운동을 통해서 그 노력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그와 같은 선현들의 피와 땀을 거쳐서 이루어진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그건 정통성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정체성은 대한민국의 본질에 관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상을 했지만은 금년에 여순 반란 사건이 이어서 있었던 것인데, 여수 순천에 대한 특별법까지도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컨대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을 정확히 잘 모르신 경우가 많을 거예요. 이게 이런 겁니다. 다시
보시면 48년 4월 3일 날 제주 반란 사태가 있었죠. 5월 10일 날 총선거가 있었습니다.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이 건국됐죠. 건국됐는데 2달이 못 되어서 10월 19일 바로 어제입니다. 10월 19일 날 여수 순천 군인들의 반란 사건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왜 여수 순천에서 군인 반란이 있었느냐? 이런 겁니다. 제주 4.3 사태가 일어났을 때에는요, 이승만 대통령이 집권하기 전입니다. 48년 4월 3일이기 때문에 미 군정 시기예요. 그랬는데 그 제주 4.3 사태가 진압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여수에 있는 14연대에 대해서, 군인에 대해서 제주도로 출동 명령을 내립니다. 왜? 제주에 있는 이 남노당 반란 세력들이 진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군인을 출동시켜서 진압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랬는데 여수에 있는 14연대 중대 군인들이 대통령의 명령을 거부하고 자신의 직속 상관들을 25명이나 현장에서 죽이는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수 반란 사건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거기에 그치질 않고요. 인근에 있는 도시가 순천입니다. 그래서 여수에서 이 반란을 하고 여수시청에다가 인민공화국 국기를 갖다가 겁니다. 인공기를 개항합니다. 이후에 잔당들이 순천을 다시 점거합니다. 순천까지도 예컨대 가서 인공기를 개항하고 수많은 양민을 죽이고 경찰을 죽인 사건이 여수 순천 반란 사건입니다. 여러분 참고로요. 대한민국은 건국부터 지금까지 16번의 비상계엄이 선포됐습니다. 비상계엄은 우리 국가가 존망이 달려있을 경우에 그럴 때 병력으로 치유하기 위한 방법이 되는 것인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비상계엄이 처음 발령된 것이 여수 순천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 발령된 것입니다. 제주 4.3 사태를 진압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제주 4.3은 미 군정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바로 이어지는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 이승만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듬해 제주 지역에 제주 4.3 사태의 남노당 반란 세력을 진압하기 위해서 두 번째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비상계엄은 여수 순천에서 먼저 발령이 됐고 그 이듬해에 제주 4.3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런 의문이 있을 것이에요. 아니 어떻게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키겠냐 말이죠. 그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병역법이 처음 만들어진 것은 1949년입니다. 48년에 건국됐죠. 49년에 병역법이 만들어지는데 징병제의 병역법이 만들어진 것은 49년입니다. 따라서 그 이전까지는 대한민국의 군인은요, 의병제입니다. 의병제. 원하면 군대를 갔던 것이에요. 그럼 그 당시에 수많은 간첩들이 있었는데 간첩들이 경찰의 추적을 당할 때 이 사람들이 마지막 선택한 것은 뭐냐? 군대에 입대를 했습니다. 군대를 입대하게 되면 군인인데 어떻게 이 군인은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그런 의심을 덜 받게 되기 때문에 입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입대를 많이 한 데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수 14연대 이 간첩들이 많이 입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서 반란을 일으킨 것이에요. 그러니까 군인이 어떻게 반란을 일으켰겠느냐 의문을 가지겠지만 바로 49년에 징병제가 병역법이 만들어지기 그 전에는 의병제였었고 수많은 간첩들이 체포를 피하기 위해서 군대에 입대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고 이 국민의힘은요. 제주 4.3 특별법을 금년에 전면 개정할 때 103명 중에서 73명이 거기에 동의를 해줬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국민의힘을 믿을 수 없고 지지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이고 제가 국민의힘에서 마음을 떠나게 된 첫 번째 결정적인 이유는 제주 4.3에 대해서 103명이 국회의원 중에서 73명이 여기에 찬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반대는 5명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정당을 우리가 도저히 국민의 대표라고 믿을 수가 있겠느냐 이 뜻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그러한 행동에 국민의힘이 적극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헌법학자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굳히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2001년도에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기존에 있었던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위헌 여부를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 그땐 다른 이유로 각하가 됐지만은 그 사건에서 이 헌법재판소는요, 제주 4.3 사태의 본질이 뭐냐? 그것은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남노당 반란 세력의 폭도다라고 헌법재판소가 명시적으로 정의를 내려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대통령의 작년과 금년에 제주 4.3 추모사에서 나온 발언은 우리의 역사에도 배치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과도 근본적으로 모순되는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제가 문 대통령의 제주 4.3 추모사는 헌법 위반이다. 그런 글을 신문사에 실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상했지만 금년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요, 여수 순천에 관련된 특별법을 또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상했죠. 제주 4.3에 대해서 문제가 통과됐기 때문에 여수 순천도 통과될 것이라고 봤는데 역시 예상대로 통과됐고 국민의힘은 대승적 차원에서 그 법에 동의를 해준다라고 그러한 입장을 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요, 여수 순천 군인 반란 사건인데 대한민국의 고등학교 교과서 8종 중에서 7종은요 군인 반란이라고 언급하지 않습니다. 민중 봉기다, 그렇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과서를 배운 수많은 학생들이 1년, 2년, 10년이 지나면요 그들의 기본적 사상은 예컨대 우리와 역사적 현실과 전혀 배치되는 그러한 사상을 가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혁명당이 예컨대 우리가 내세운 공약 중에서 민주노총을 해체한다, 또 전교조의 문제점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주 역사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의병방송 구국 캠페인 전광훈 대표의 국민혁명당 1000만 명 당원 가입운동에 동참합시다. 가족, 지인, 친구 10명 이상 가입시키면 나라를 구합니다. 다음 책을 구입 필수 독서합시다. 지만원 박사의 5.18 답변서, 이 책 판매 중지 절판되면 5만원 책이 500만원 될 수도 있습니다. 변희재 고문의 태블릿 사용 설명서, 판사, 검사의 불법을 고발하는 책입니다. 오종창 대기자의 어둠과 위선의 기록 탄핵백서입니다. 조작, 사기 반역자들을 고발합니다. 호악하는 국민, 나라를 살리고 TV만 보는 국민, 나라 망하는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의병 신백훈 올림.